네,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회계 처리 규정, 연결 절차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기준서에서는 회계 처리 절차가 여기 한 장, 두 장, 세 장, 보통 두 장? 요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1, 2, 3번. 여기. 하나씩 보시면, 그 첫 번째는 재배기업과 종속기업,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합산한다. 합산한다로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합산한다. 현금흐름표도 이제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A, 지배기업이 있고, 이 종속기업이 있으면, 각각의 자산부채를 합치는 거예요. 얘도 자산이 있고, 지배, 자산, 종속자산. 자산부채죠. 자산부채.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배자본. 종속자본. 그 다음에 이제 수익비용 있겠죠. 얘도 지배, 수익과 비용이 있고, 종속도 수익과 비용이 있는 거. 그 다음에 현금흐름도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BS고, 재무상태표고, 요게 우리 이제 포괄손익계산서고, 마찬가지로 하나 더 현금흐름표가 또 있는 거예요. 현금흐름. 지배, 현금흐름, 종속. 일단 합치는 거예요. 합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 투자자산. 투자자산과 종속기업 중 자본 중 지배기업 지분을 상계. 상계하라는 거예요. 상계.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자자본 상계라고 보통 표현하죠. 투자자본 상계. 그래서 이 종속자본이 사라지겠죠. 종속자본이 여기 사라지겠죠. 제거.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 주식을 제거를 했으니까, 이거 투자 주식, 투자 자산 제거. 투자 제거하면서 영업권 같은 게 나올 수 있겠죠. 영업권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은 정확하게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거하면서 이제 비지배 지분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비지배 지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사업결합 회계처리 한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개성연결 할 때 연결 실체 내 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 실체 내의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또 모두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 내 거래, 내부 거래입니다. 내부 거래.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부 거래를 제거하는 거예요. 내부 거래. 내부 거래를 제거할 때는 요 관련된 내부 거래 제거하고, 요도 내부 거래. 내부 거래 제거. 내부 거래 제거하는 겁니다. 내부 거래 제거하는데, 내부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실현 손익입니다. 미실현 손익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실현 손익이에요. 미실현 손익을 제거하는 의미고, 그 다음 연결 실체 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연결 재무제표 인식해야 하는 자산 손상의 징후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익은 바로 제거하면 되는데, 내부 거래 미실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요. 손실 같은 경우는 손실로 바로 처리하지 말고 그 손실이 자산 손상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면 자산 손상을 검토하는 거죠. 자산 손상. 검토해서 진짜 손실이 맞냐, 손상은 아니냐로 검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여기 보면 일시적 차이가 나오는데, 미실현 손익을 제거함에 따라서 우리가 자산부채가 달라져요. 자산부채가
자산부채 북밸류가 또 텍스랑 텍스 밸류가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 조정을 하는 거예요. 법인세 조정을 하는데, 우리 이제 법인세, 당연히 이때는 우리 법인세 기준서를 보는 겁니다. 법인세 기준서를 보면, 우리 세율을 그럼 어떤 거 적용하는 거냐? 매출 법인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거냐? 매입 법인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거냐? 이때 우리가 법인세에서는 재고자산 보유법인, 자산부채 보유법인, 자산부채 보유법인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권 관련해서는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영업권은 또 어디에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영업권은 자산손상 쪽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법인 종속기업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해외법인 종속기업에 대한, 우리가 재무제표 합산하는 방법은, 외화 쪽 기준서가 따로 있습니다. 외화 쪽 기준, 환율변동 효과라는 기준서가 따로 있는데, 그쪽에서 보고 하는 겁니다. 환율변동 효과 기준서를 보시면, 우리 합산할 때 자산부채는 마감환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말환율, 수입비용은 발생일자 환율이 실무적으로 어려우면 평균환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 같은 경우는 종속기업에 기속된 영업권 같은 경우는 그 종속기업이 해외법인이면 환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산. 이건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권의 기속이 종속기업으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사업결합 할 때 보셨지만. 그래서 영업권이 종속기업이고 그 종속기업이 해외법인이면 우리가 마감환율로, 기말환율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실제 기준서는 이 정도, 연결 절차에 대해서 이 정도 되어 있고, 이 내용을 여러분 시중에 있는 교재에서는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연결 조정 절차는, 어떻게 하우에 대해서는 기준서를 언급하지 않고 있고, 많은 방법이 있고, 그 중에 일부가 그 시중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수험생들이라든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 있는 방법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동일한 회계 정책은 이제 기준서에 앞에 나와 있죠. 동일한 회계정책.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회계정책이 다르면 안 되죠. 비슷한 상황에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회계정책을 이제 일치시키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정책을 일치시키는 건 사업결합할 때 바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정책 일치는 적용은 종속기업이 자기 자체가 이제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법하고 그 각 국가들만의 이제 그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변경을 못하는 경우. 이 변경하면 우리가 이제 굳이 지배기업이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받아서 수정할 건 없죠. 수정할 건 없고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변경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받아서 지배기업이 그 갭 컨버전을 해줘야 됩니다. 컨버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종속기업에 할 수가 있고, 지배기업에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실무상에서는. 그래서 종속기업에 해주는 데가 있고, 지배기업에 해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속기업에 이제 해주려면, 종속기업의 이제 회계팀 이런 수준이 좀 높아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으면, 지배기업이 또 해줘야 되죠. 이게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그런 게 이제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내부거래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런 동일한 회계정책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제 결산일도 다르기 때문에, 결산일도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측정은, 우리가 획득하는 시점부터, 보시면 측정은 이제 지배를 획득하는 시점부터 상실할 때까지. 우리가 이제 그 계속 연결이니까 측정을 포함하고,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취득일에 연결재무부채에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가치에 기초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공정가치. 우리가 그 회사의 페어밸류로 사업결합할 때 하잖아요. 사업결합할 때 페어밸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어밸류 한 금액 기준으로 우리가 수익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종속기업의 페어밸류와 북밸류가 다르다면 이것도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북밸류로 처리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부채하고 종속기업의 자산부채로 인한 수익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어밸류가 있으면 또 페어밸류 차이 부분을 또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왜냐면 큰 기업, 내가 큰 종속기업 인수를 하면 페어밸류가 뭐 여기저기서 다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해주는 것도 쉽지 않다, 이것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페어밸류 조정도 종속기업이 해갖고 오냐, 그 다음에 연결 지배회사가 해갖고 오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페어밸류 하면서 이제 공정가치, 우리가 유형자산 쪽에 이제 그 금액이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 금액이 달라지고, 감가상각 금액이 달라지면 이제 원가도 달라질 수 있고, 판매 관리비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 페어밸류 차이를 관리하는 게 연결 쪽에서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다음 이제 잠재적 의결권. 잠재적 의결권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지배력. 우리가 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지배력을 있는지 없는지 할 때는 이제 검토 사항입니다. 검토 사항인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지배하고 비지배의 연결 조정 절차에서는 잠재적 의결권을 하는 게 아니라 현존하는 권리를 하는 게 우선이고, 물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단기 손익과 자본 변동을 할 때 우리가 현재 소유 지분에만 기초에 결정하고, 잠재적 의결권 그 밖에 파생상품의 행사 가능성, 전환 가능성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당연히 현재 기준으로 지배, 비지배를 쪼개지기 때문에 현재 지분율, 현재 지배력 기준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약정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면 또 약정대로 또 하는 거예요. 원칙을 얘기해 준 거고. 근데 보고기관 종류, 아까처럼 이건 뭐 회계정책하고 그 밑에 종속된 그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보고기관 종류도 우리가 일치시켜야 됩니다. 우리 종속기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12월인데 해외 같은 경우는 10월 아닌 경우도 많죠. 2월인 경우도 있고, 뭐 7월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해외 법인을 인수하다 보면 우리나라 기업에 맞게 12월에 맞게 재무제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회사들도 12월에 맞게 회계기간을 변경해 줘야 돼요. 이게 원칙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3개월 차이, 3개월 이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지배기업하고 종속기업의 재무제표 부분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의 차이가 있으면, 이제 기간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그 차이에 이제 중요한 사항들은 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중요한 사항들은 다 알려줘야 돼요. 보고기업은 단기 선순위과 기타 포괄손익 각 구성 요소를 지배기업과 소유주 지분으로 기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지배 지분은 마이너스 V의 잔액이 되더라도 우리가 비지배 지분에서 기소시키죠. 마이너스 V의 잔액이 되더라도
우리 연결 실체 이론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결 실체 이론 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BGB 지분도 인정해요. 인정. 그 다음에 종속기업의 자본으로 분류하는 누적적 우선주를 하면, 우리가 따로 별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종속기업이 보통주도 있고, 우선주도 있으면, 이 각각의 별로 우리가 지배, 비지배 쪼개는 거예요. 얘도 지배, 비지배. 얘도 지배, 비지배. 우선주도 뭐 종류 여러 가지죠. 우선주 뭐 A, 우선주 B, 우선주 C, D가 있으면 각각의 지배, 비지배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제 종속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했으면 일단 성격이 얘가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뭐 성격이 비슷한가 아닌가를 봐요. 그래서 우선주가 보통주와 성격이 비슷하면 뭐 같이 처리해요. 같이 실무적으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가. 그런데 이제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 우선주 A, 우선주 B, 우선주 C, 우선주 D 각각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도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어렵게 나오면은 이제 우선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 보통주에 기속되는 자본, 이 종속기업 자본이 보통주에 기속되는 거, 우선주 A에 기속되는 거, 우선주 B에 기속되는 거, 우선주 C, D에 기속되는 걸 먼저 찾아야 되는 거고, 근데 보통주 A에는 당연히 지배지분이 있을 거고, 우선주 A에는 지배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 지배지분이 없으면 이 우선주에 기속된 거 전부 다 비지배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이제 절차가 이제 몇 단계 거치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제 복잡한 거죠. 이게. 그리고 실무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관련해서도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네 자본을 보통주 자본 얼마, 우선주 자본 얼마 이런 식으로 관련해서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이게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배하고 비지배 간에 이제 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매입 매각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유상 증자라든지 감자라든지 할 때 불균등 감자라든지 불균등 증자를 하면 감자 증자에서도 이제 지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자본 거래는 모든 이런 주주 간의 거래는 이런 자본 거래는 다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변동 자본 쪽으로 인식합니다. 차액을. 또 지분 보유 변동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증자라도 감자라도 하면 그 지배하고 비지배 우리가 서로 사고 파는 게 금액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지분율이 증가하면 우리가 산 거잖아요. 산 거기 때문에 우리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지배에서 현금이 나갑니다. 현금 나가기 때문에 이제 현금등이 나가고 비지배 지분이 감소하는 겁니다. 비지배 지분 감소하는 거고, 실제로 비지배 지분을 10,000원짜리인데 내가 비지배 주주한테 12,000원 줬어요. 그러면 변동차익, 이걸로 변동차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변동차익 2,000원 생기는 겁니다. 2,000원. 2,000원 생기고 얘는 이제 자본에서 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율을 감소하면 반대로 비지배 지분이 늘겠죠. 비지배 지분이 이쪽에 오고 우리가 돈 받았으니까 현금 등이 오고 변동차익도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지배 지분 보유한 자본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보호기업은 지배 지분과 비지배 지분의 장부 변형을 조정한다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정가치 차이를 자본으로 인식하고 소유주한테 기소시킨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변동차익의 기속은 투자기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결합의 영업권 변동 차액은 우리가 이제 연결 실제 입장에서 이제 종속기업에 기속시키는 거고, 그 이후에 주주 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온 변동 차액은 투자기업에 기속시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지배력 상실을 보겠습니다. 지배력 상실 같은 거는 이제 뭐 지배력 상실할 수 있죠. 지배력 상실할 수 있는데 보시면 이제 어떤 상황 둘 이상의 약정을 단일 회계 처리한다. 둘 이상의 약정을 단일 회계 처리 결정할 때 뭐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지배력 실제로 여러 거래가 이제 막 일어나면서 지배력 상실이 됩니다. 지배력 상실. 하나의 거래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단일 거래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잘 판단이 필요한 거죠. 판단. 이게 어디서, 그러니까 A, B, C, D, E 이렇게 여러 거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여기까지가 이제 얘가 이제 지배 상실에 관련된 거고 얘는 관련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지배력이 상실한 경우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했을 때는 첫 번째 보면 이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한다. 첫 번째는 자산과 부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종속기업 자산, 부채. 그다음에 영업권도 제거한다. 그 다음에 지배력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 지분이 있다면 비지배 지분도 제거를 한다. 비지배 지분. 오케이. 비지배 지분도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인식하는데, 이제 대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배력 상실이 대가를 받은 경우가 있고 안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결합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이제 사업을 결합할 때 내가 어느 정도 49% 뭐 49.9% 갖고 있는 상태에서 피투자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거예요.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분율이 올라간 거죠. 지분율이 올라가면서 지분율이 올라가면서 이제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 회사가 또 이제 자기 주식을 대량으로 또 이제 유통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지분율이 떨어지니까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지배력 상실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보통은 지배력 상실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하는 경우가 많죠. 매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받은 대가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가를 받은 거에 대한 공정가치. 분배액은 받는 거고, 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부 다 매각하는 게 아니라 일부 매각하는 경우는 이제 투자 주식 있겠죠. 공정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요게 이제 중요한데, 그 다음은 종속기업과 관련해서 기타 포괄손익 인식한 금액. 기타 포괄손익, 자산부채는 당연히 제거하는데, 요 관련된 기타 포괄손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은 이제 비지배도 있고 지배도 있습니다. 비지배는 다 제거했고, 그럼 관련된 기타 포괄손익을 또 제거를 하는 겁니다. 기타 포괄손익을 이쪽에서 기타 포괄손익을 제거하고, 기타 포괄이 이제 손익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잉여금으로 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돼서 잉여금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 손익 가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 차이를 해라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마지막 요 차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거죠.
손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그 주주 간의 거래에서 앞서서 했던 증자나 감자라든지 이런 그 지분 변동 차액, 지분 변동 차액으로 인식한 것 중에서는 영업권만 사라지는 거고, 기존에 주주 간의 거래에서 나타났던 우리 자본 거래로 인식했던 지분 변동 차익을 제거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거하라는 말이 없는 거지, 제거하지 않는다, 제거한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게 보통 많이 합니다. 제거하지 않는 경우가. 최종적으로 제거를 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거는 우리 잉여금하고 이런 지분 변동 차액, 이 최종적으로 남아있겠죠. 이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얘가 100원이면 마이너스 100원 이런 식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면 관련된 자산 부채가 없기 때문에, 자산 부채 쪽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 쪽만 남아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약간 문제점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자산 부채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잉여금 쪽에서 우리가 뭔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가 잉여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배당을 줘야 되니까 배당 가는 이익이 생각보다 많아 보일 수가 있어요. 요 밑에 내용은, 요 밑에 내용 3번에 대한 상세입니다. 3번에서 상세. 보시면 이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를 상실한 경우,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포괄손익을 인식한 금액을, 지배기업의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 회계처리 같은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니까, 단기손익을 인식하는 경우는 단기손익, 그 다음에 그 잉여금을 가면 잉여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잉여금 대체,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기타 포괄이 제거되면 제보를 하는 거예요. 제보를 할 수도 있고, 잉여금을 할 수도 있고, 따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타 포괄이 간다고 해서 제거한다 해서 무조건 처분손이 가지 않는다. 이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타 포괄은 그 성격에 따라서 처리한다. 투자기업 지위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기업이 제외될 때, 공정가치 측정하여 단기손익에 반영하는 종속기업은 1103호를 적용한다. 사업결합을 한다는 거죠. 투자기업이 이제, 아니면, 그 다음에 지위변동을 간주 취득을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지위변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기업이 더 이상 이제 투자기업이 아니고 이제 일반 기업이 된 경우는 그때 시점으로 점진적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기업이 투자기업 분류될 때, 그러니까 투자기업 아닌 상태에서 투자기업 분류되면 지배를 상실하는 것처럼 처리한다. 종속기업 제하고 종속기업 연결 중단하는 거죠. 지배를 상실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기업이 이었다가 투자기업이 아닌 거면 1103호. 그리고 사업결합해서 우리가 전진적으로 사업결합을 하고 이때부터 연결하는 거고, 아닌 상태에서 가면 지배력 상실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기준서 1110호 연결 기준서 전체적으로 봤고요. 1110호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연결 절차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어요. 연결 절차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고, 우리가 이제 지배력에 관련된 설명이 대부분입니다. 지배력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이 이제 투자기업에 대한 설명이 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연결 절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연결 절차는 약간 실무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보는 계산 문제는
실제 기준서상에 많지 않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 기출문제 좀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는 것. 옳지 않는 거는 2번. 이제 우리가 IFRS는 연결 실체 이루기 때문에 부의 지분법을, 부의 비집의 지분을 인정합니다. 부의 지분. 그래서 비집의 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는 경우에는 총부가성이 모두 집의, 이거 틀린 거죠. 부의 비집의 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비집의 지분을 인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게 여러분 영업권. 그래서 사업계로 생기는 영업권은 이용보험세를 인식하지 않는다. 또 하나 주의할 거는 내부거래 미실현에 의해서 생기는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는 이용보험세를 우리가 인식한다. 다음 또 옳지 않은 설명인데, 5번이 또 틀렸죠, 5번.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는 지배를 상실하게 되면 그 종속기업 관련하여 기타 부가손 인식한 금액은 단기손익을 재분량하는데 그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단기손익을 갈 수도 있고, 잉여금을 갈 수도 있고, 성격에 따라서 처리하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다음 피투자자에 대한 지배력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지배력에 대해서 연결 범위가 지배력과 관련됐기 때문에 지배력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기준서에 이제 문구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배력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두 번째 지문 보시면 이제 피투자의 활동과 관련한 의결권이나 그 밖에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경우 투자자는 잠재적 의결권과 결합하여 그러한 권리가 자신에게 힘을 부여하는지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이제 잠재적 의결권을 좀 고려하는 거고, 그다음 연결 절차에서는 우리가 잠재적 의결권을 고려하지 않고 현존 지분 연결대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틀린 겁니다. 그 다음 문제는 또 옳지 않은 거는 나오는데, 옳지 않은 거 세 번째 보면 이제 종속기업의 취득일 전에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에 발생한 거래는 제거한다. 이거 취득일 후부터, 취득일 후. 마지막으로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도 이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건데,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눈에 띄네요. 비집의 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는 경우, 똑같은 문제죠. 이런 게 왜 나왔냐면, 우리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연결재무제표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론이 되게 중요해요. 연결에서는 이론이 되게, 지배력이라는 개념도 중요하고, 실제로 이제 얘란 개념도 중요하고, 얘도 이제 중요하고, 연결 절차는 좀 떨어집니다. 연결 절차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우리가 이론에 영향을 받아요. 실체 이론이냐, 지배회사 이론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연결 절차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얘를 알고 얘를 접근하는 거지, 얘를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게, 실제 요 설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실체 이론을 알고 있냐, 네가 연결 이론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 얘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 절차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는 약간 테크닉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